당뇨병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엔 밥, 파스타, 과일 등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혈당 걱정에 피했어요. 하지만 제 몸과 음식 반응을 더 알게 되면서 올바른 선택만 하면 거의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당뇨 식단의 대표 금지 음식인 빵, 패스트푸드, 술 등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즐기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자주 먹는 당뇨에 좋은 음식들도 공개할 테니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빵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인기빵 20종의 혈당 상승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먹어야 할 빵과 피해야 할 빵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20가지 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빵, 통밀빵, 사워도우, 키토 등 다양한 빵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까지도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조절하려면 빵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당뇨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며 이건 결코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당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빵을 여러 번 먹어봤고 먹은 후에는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봤습니다. 그래서 각 빵 종류가 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혈당에 맞는 빵을 고를 때 따르는 3가지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적은 빵,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은 빵을 고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5 이하인 빵이 저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설탕이 없거나 적은 빵을 고르는 것입니다. 설탕이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모든 빵을 살펴보고 올바른 빵 고르는 추가 팁도 알려드릴게요. 흰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흰빵은 밀가루, 이스트, 물, 설탕, 기름, 소금으로 만듭니다. 이 재료들은 건강해 보이지 않죠? 라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흰빵은 100g당 탄수화물 49g과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21로 5보다 훨씬 높고 설탕도 5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모든 종류의 흰빵을 피하고 아예 먹지 않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브레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운 브레드가 더 건강하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흰빵보다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브레드의 제조 방법과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운색이 당밀로만 나오고 빵에 설탕이 많다면 전통 흰빵만큼이나 나쁘거나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브라운 브레드가 통곡물 가루로 만들어졌다면 흰빵보다 당뇨에 더 좋을 수 있으니 라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브라운 브레드는 100g당 탄수화물 46g, 식이섬유 4g, 설탕 3g으로 전통 흰빵보다 더 낫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대비 식이섬유 비율이 11로 여전히 높아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며 긴급시엔 5,8까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 브라운 브레드는 피하고 통밀빵은 일반 빵보다 당뇨병 환자에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통밀빵은 식이섬유가 제거되지 않은 완전한 밀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 점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여러분을 잘 속이며 통밀빵에도 맛을 위해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는 첨가된 설탕을 원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정 통밀빵은 탄수화물이 44g이고 식이섬유가 6g입니다.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7대 1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빵엔 100g당 5g의 설탕이 첨가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빵에 앞선 2가지보다 낫지만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더 나은 통밀빵을 찾으세요. 다음은 잡곡빵입니다. 잡곡빵은 2가지 이상의 곡물로 만든 빵입니다. 보리, 아마씨, 기장, 귀리, 통밀, 밀가루 등 다양한 곡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잡곡빵이어도 어떤 곡물이 들어갔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정제되지 않은 곡물입니다. 제 경험상 잡곡빵은 흰빵이나 호밀빵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잡곡이라는 단어는 대형 식품업계의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잡곡이라는 단어는 우리 뇌로 하여금 이것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곡물의 가공 정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잡곡이 통곡물은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라벨을 보면 대부분 잡곡빵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 제품은 탄수화물 48G 식이섬유 5g으로 비율이 9라 저에겐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이 곡물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 가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이 빵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고 100g당 15g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빵은 제 혈당을 아마 올릴 겁니다. 방금 전에 본 통밀빵과 매우 비슷해서 저라면 다음에는 이 빵도 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빵이 있습니다. 통곡물빵은 완전히 온전한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보리, 현미, 귀리 등 다양한 곡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통곡물빵은 마트에서 혈당에 좋은 빵 중 하나입니다. 이 빵은 스위스에서 가끔 사는 유기농 통곡물빵으로 탄수화물 40g과 식이섬유 10g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싸로 완벽합니다. 드디어 5 이하 제품을 찾았어요. 이 빵은 설탕이 15g밖에 안 들어서 모든 수치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 빵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빵들에 비해 혈당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을 추천합니다. 다음 빵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셨다면 매장과 인터넷에 수천 개의 빵 브랜드가 있습니다. 방금 예시처럼 이런 통밀빵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또 다른 브랜드 통밀빵 중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실제 영양 성분이 적힌 라벨을 확인합니다. 제가 목록에 적은 5가지 빵은 바게트, 브리오슈나 크루아상, 치아바타, 포카치아, 콘브레드입니다. 이 모든 빵을 한 바구니에 넣을 건데 이 바구니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손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빵들은 흰빵보다도 더 나쁩니다. 식이섬유가 전혀 없고 첨가된 설탕이 많으며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겁니다. 이건 음식이 아닌 쓰레기입니다. 이제 제 리스트 10번째 사워도우 빵부터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흥미로워집니다. 사워도우 빵은 천천히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빵은 다른 빵들보다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 있습니다. 사워도우 빵은 제대로 만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중 생성되는 아세트산은 사과 식초에도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세트산이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식사 후 혈당 급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워도우 빵이 같지 않으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이 사워도우 빵은 탄수화물 51G, 식이섬유 2G으로 비율이 23대 1입니다. 목표는 5대 1입니다. 그럼 사워도우 빵은 혈당에 좋을까요? 영양 성분이 비슷하다면 일반 흰빵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워도우는 발효나 아세트산이 우리를 구하지 못할 거예요. 이 빵에는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이 사워도우는 피하고 식이섬유 많고 당분 적은 빵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푸펌니켈 빵입니다. 이 빵은 호밀가루와 이스트로 만들어지며 사워도우가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푸펌니켈 빵은 식이섬유가 일반 빵보다 5배 많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아요. 게다가 사워도우도 들어있습니다. 푸펌니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빵 섭취 후 혈당 급상승을 더 줄여준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정말 대단하게 들리죠? 그럼 실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벨도 보고 제가 푸펌니켈을 먹어본 실제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탄수화물 47G, 식이섬유 7기로 비율이 7대 1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높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빵은 설탕이 0.5g 밖에 안 들어있고 저는 푸펌니켈 빵을 먹으며 좋은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살 때 이 빵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좋았고 혈당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빵은 독특하고 강한 맛이 있어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 푸펌니켈 빵을 먹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이제 에제키엘 브레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빵은 성경의 고대 레시피에서 유래한 통곡물 빵입니다. 이 빵은 밀, 기장, 보리, 스펠트 등 바라 통곡물과 대두, 렌틸콩 등 콩류로 만듭니다. 모든 재료가 훌륭하며 정제 밀가루나 설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보세요. 이 에제키엘 빵은 탄수화물 44g, 식이섬유 8g으로 비율이 4.5대 1이며 설탕은 0g입니다. 이건 완벽한 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에제키엘 빵이 혈당 관리에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아요. 혈당 반응이 매우 느립니다. 에제키엘 빵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오릅니다. 게다가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저는 이 빵을 확실히 추천합니다. 에제키엘 빵은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며 촘촘하고 쫄깃한 독특한 맛과 식감이 있습니다. 처음엔 바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참고로 에제키엘 빵이나 다른 바라빵을 구입하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빨리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이상 보관하려면 냉장고나 심지어 냉동고에 넣어두세요. 사실 빵이 산곤해서 오래 가지 않는다면 보통 좋은 빵입니다. 이건 경험칙과 비슷합니다. 소개할 빵이 7가지 더 남았고 그 중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1대1 대화나 금전적 지원을 원하신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코칭 세션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여기 링크에서 45분 또는 90분 세션 예약 가능하며 두 번째인 제 패트리온이 더 저렴합니다. patreon.com type1talks에 가입하면 모든 보너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패트리온 매우 중요한 사람 그룹에 17자리만 남았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모두 차면 OG 매우 중요한 사람 그룹에는 다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호밀빵입니다. 호밀빵은 호밀로 만든 밀가루로 만듭니다. 호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호밀빵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확실히 흥미로운 선택지입니다. 이제 호밀빵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호밀빵은 탄수화물 48g, 식이섬유 6g으로 비율이 8비라 제가 원하는 것보다 높아요. 이 특정 호밀빵의 또 다른 문제는 설탕이 거의 4g이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밀빵은 항상 저에게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호밀빵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제품보다 식이섬유가 더 많고 설탕이 더 적은 통곡물 호밀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목록에서 다음 2가지 빵은 피타빵과 난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빵들은 가공이 많이 되었고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으며 식이섬유는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이 빵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되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타빵과 난빵 둘 다 잘 먹지 않습니다. 인도 요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빵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전통 빵들이 혈당 조절에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목록에서 키토빵과 단백질빵이 더 흥미롭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유럽에선 단백질빵, 미국에선 키토빵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은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키토빵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곡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아요. 대신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 차전자피, 달걀, 크림치즈 등을 써요. 저는 키토빵을 먹으면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걸 확실히 느꼈고 단기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이 키토빵은 한 조각에 탄수화물 11g과 식이섬유 8g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2 미만이고 단백질 4g에 첨가당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고 이 빵은 혈당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키토빵이나 단백질빵은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과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에는 키토빵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고지방 식사로 인슐린 감수성이 더 악화되고 저항성도 심해집니다. 또 많은 키토빵에는 몸에 좋지 않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분표와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제 목록에는 아직 2가지 종류의 빵이 더 남아있는데 바로 아마씨 빵과 치아씨드 빵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당뇨병 환자에게 좋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드는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빵들은 치아씨드, 아마씨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므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기농 아마씨 치아씨드 빵은 탄수화물 30g, 식이섬유 11g로 비율이 3 미만이라 매우 우수합니다. 이 빵엔 설탕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빵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들이 꽤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상 이런 종류의 빵은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조심하고 마케팅 속임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씨와 아마씨 빵이 있는데 이런 빵들은 기본적으로 100% 흰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위에 치아씨나 아마씨를 몇 개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이런 빵의 영양 성분은 완전히 다를 것이며 이런 빵은 사실상 그냥 흰빵일 뿐이니 꼭 주의하세요. 우리는 항상 혈당 지수가 낮고 탄수화물 대 식이섬유 비율이 8 이하 이상적으로는 5 이하인 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탕 함량도 최대한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빵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당뇨병 환자가 술을 마시는 게 정말 나쁜지 파티에서 한두 잔은 괜찮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술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술을 마신 후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술과 당뇨병에 대해 여러분이 알게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술을 마셔도 괜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몸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과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술 때문에 죽을 뻔한 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처음 테스트한 술은 맥주였습니다. 제가 맥주를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코는 1인당 맥주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 유명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맥주를 마셔도 될까요? 대표적인 체코 라거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4.4%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라거 맥주 한 잔에는 약 145칼로리와 1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꽤 많은 편입니다. 이 맥주를 마신 뒤 45분 만에 혈당이 200까지 올랐습니다. 기대한 수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가 당뇨병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맥주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이유가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맥주에 들어있는 높은 탄수화물 함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없이는 운동을 할 수 없다면 탄수화물이 적어서 혈당에 더 친화적인 맥주를 찾아보세요. 코로나 프리미어, 버드와이저 셀렉트, 밀러 라이트 같은 맥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프리미어를 마신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혈당 상승이 아주 미미하고 일반 맥주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라이트 맥주들은 맛에서 조금은 타협해야 합니다. 결국 맥주 맛과 혈당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은 일반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보통 맥주를 마시기 전에 맥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보상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조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저한테 정말 잘 맞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맥주에 들어있는 알코올도 우리의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조금 있다가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실험에서 테스트한 두 번째 술인 와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와인은 당뇨병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와인은 맥주보다 탄수화물 함량은 낮지만 알코올 도수는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맥주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부분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파는 일반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11, 14도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고 일부 강화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20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 와인 한 잔에는 탄수화물이 1, 2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적은 양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칼로리는 약 100에서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화이트와 레드 드라이 와인 모두 한 잔 마셔도 혈당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잔 후에도 몇 시간 동안 혈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 와인이 혈당에 친화적이라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와인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와인 한 잔에는 약 15g 탄수화물과 160칼로리가 들어있어 작은 맥주 한 잔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드라이 레드 와인 한 잔과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와인을 마신 뒤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서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어떤 와인을 마시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드라이 와인만 마시려고 하고 너무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마시면 너무 많은 걸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좋아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영상의 제목을 봤을 때 당뇨병에 가장 좋은 술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분명 궁금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건 분명하지, 당뇨병에 가장 좋은 술은 술을 안 마시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미국 당뇨병 협회는 적당한 양의 술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심혈관 건강에 좋고 헤모글로빈 1C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2잔까지 허용돼 당뇨병 환자도 매일 술을 마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2005년 저는 1형 당뇨병을 앓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며 하루 약 10번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세상을 탐험하고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살의 제 자신이 파티에서 맥주와 위스키 샷을 연달아 마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맥주와 위스키를 각각 5잔씩 마시며 즐겁게 놀았지만 이후 기억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장면뿐입니다. 저는 알코올로 인한 케톤산증을 일으켰고 36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그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불안하고 창피하셨을지 상상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술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완전히 피하고 실수하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괜찮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술을 드신다면 적당히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이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술, 즉 위스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증류주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당뇨병이 있으면 위스키, 버번, 보드카, 진, 데킬라 등 어떤 술을 마셔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술을 다 마셔봤고 혈당이나 술을 마신 후의 기분 모두에 아주 비슷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류주는 보통 알코올 도수가 약 40도이고 샷 한 잔당 100칼로리가 조금 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수화물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탄수화물 0g입니다. 저는 이 술들을 다 테스트했는데 다른 것과 섞지 않으면 마신 뒤에도 혈당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혈당엔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류주를 칵테일이나 혼합주로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음료들이 제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칵테일은 마가리타로 데킬라, 라임 주스, 트리플 색으로 만듭니다. 마가리타 한 잔에는 약 250칼로리와 15g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리타를 마신 지 30분 만에 혈당이 180mg/dl로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마가리타는 혈당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마신 인기 칵테일은 모히토였습니다. 이 칵테일은 화이트 럼, 라임, 민트, 클럽 소다, 설탕 시럽으로 만듭니다. 모히토 한 잔엔 약 220칼로리와 13g 탄수화물이 있는데 대부분 설탕 시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신 후 혈당이 마가리타 마셨을 때처럼 빠르게 올랐던 것도 놀랍지 않죠. 따라서 모히토는 혈당 급상승을 피하려는 분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신 인기 칵테일은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이 칵테일은 보드카, 크랜베리 주스, 그리고 또 다른 달콤한 오렌지맛 리큐어인 콴트로로 만들어집니다. 평균적인 코스모폴리탄은 마가리타나 모히토보다 신맛이 강하며 탄수화물도 7기후로 많지 않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을 마신 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확인하니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모히토나 마가리타를 마셨을 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클래식하고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칵테일을 찾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솔직히 혼합주 중에서 제 길티 플레저는 아페로 스프리츠로, 아페롤 리큐어, 프로세코, 소다수로 만듭니다. 아페롤 한 잔은 평균 200칼로리와 18g 탄수화물, 이 이서칼로리와 탄수화물이 많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신 지 30분 만에 혈당이 200이 넘게 급상승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혈당에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래도 가끔 마실 거예요. 그럴 땐 아페롤 스프리츠에 탄수화물을 보충하려고 마시기 전 인슐린을 조금 맞아 혈당 급상승을 막으려 합니다. 이 실험으로 혈당을 올리는 건 알코올이 아니라 탄수화물, 설탕 시럽, 달콤한 리큐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혼합 음료 중 일부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에 더 친화적인 칵테일 몇 가지와 제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도 이 영상에서 조금 있다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날 밤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분명히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고 그래서 혈당이 400이 넘게 치솟았던 겁니다. 또한 위스키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구토와 탈수를 일으켰고 그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즉 DKA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로 술을 적당히 마시려고 노력했고 과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DKA가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훨씬 더 흔한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맥주, 와인, 위스키를 마신 후 혈당 변화 차트 기억하시나요? 사실 앞부분만 보여드렸고 전체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술을 마실 때 음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로 인한 초기 혈당 상승만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후 몇 시간 뒤에 우리 혈당에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술 사건이 있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술을 몇 잔 즐기곤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축구 경기에 나갔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됐고 경기 후에 우리는 술을 몇 잔 마시러 갔습니다. 맥주가 혈당을 올릴 걸 알았기에 마시지 않고 위스키만 두세 잔 온더락으로 마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억나는 건 한밤중에 깨어나 혼란스럽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 혈당이 정말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엄청나게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혈당을 올리려고 일어나서 뭔가 달콤한 걸 먹거나 마실 힘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의 마비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고 머리도 맑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겨우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깨우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몇 마디만 했지만 그 말이 아직 기억나요. 나 아파, 도와줘, 나 아파. 저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스 몇 개만 가져다 줬지만 덕분에 회복에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혈당은 데시리터당 38mg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낮고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녀가 마실 수 있는 주스 박스를 가져다 줌으로써 제 생명을 정말로 구해줬어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렇게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밤의 혈당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밤에 제 평균 혈당 그래프가 어떻게 보였는지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술을 마신 밤에 혈당 그래프가 어떻게 보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술이 한밤중에 혈당을 떨어뜨리기 시작해 이른 아침까지 계속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이런 저혈당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간입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기 시작하면 간은 혈당을 안전한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포도당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너무 바쁘면 포도당을 생성해서 혈당을 올릴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이 무서웠던 건 술, 신체활동, 저녁을 먹지 않은 것이 모두 합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술 마실 땐 꼭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술 마신 후 밤에는 저혈당 예방을 위해 기저 인슐린 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혈당에 좋은 음료 3가지를 약속드렸으니 지금부터 3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는 대부분의 배에서 즐길 수 있고 상쾌하며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무설탕 모히토입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제 그들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무설탕 모히토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이 음료가 너무 시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미료를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레스토랑이나 배는 감미료가 있으니 모히토에 감미료를 넣으세요. 그리고 설탕 시럽이 들어가는 어떤 칵테일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올드 패션드,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마이타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탕 없는 모히토 한 잔을 마신 후 제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프가 거의 평평하죠. 감미료가 가장 건강한 선택은 아니고 특히 바에서 쓰는 감미료는 더 그렇죠. 하지만 직접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미료는 스테비아예요. 맛과 건강 사이 균형이 좋아요. 이제 2번째 좋아하는 음료로 넘어갈게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는 걸 아실 거예요.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은 위스키를 이렇게 마셔야 한다고 하죠. 스트레이트가 정석이지만 저는 위스키에 얼음과 클럽 소다를 섞어 마시는 것도 꽤 좋다고 생각해요. 혈당에 좋은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이 간단한 음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고 탄수화물도 없으며 칼로리는 약 빼고 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위스키와 소다는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다만 몇 시간 뒤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증류주로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얼음과 소다를 섞어서 한번 맛을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공개하기 전에 당뇨병과 알코올에 대해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바라는 목표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뇨병과 함께 균형 잡힌 혈당과 낮은 헤모글로빈, ELC를 이루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술을 마셔야 할지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경험을 공유하고 원하신다면 술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제공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실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술을 즐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파티에서 한두 잔 술을 마시는 것처럼 실제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제 목표는 올해 말 20명을 대상으로 블러드 슈가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그룹에 참여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등록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술은 모든 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콜라 중독으로 유명해서 가장 좋아하는 술이 위스키 콜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진 않지만 맛있고 혈당에 큰 영향이 없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만 마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제 혈당 그래프를 보세요. 다이어트 콜라와 위스키를 마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스키 대신 다른 증류주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콜라 대신 다른 다이어트 탄산음료로 바꿔도 돼요. 이제 제 위스키와 다이어트 콜라 중독을 아셨겠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패스트푸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혈당에 좋은 패스트푸드를 찾는 게 꽤 어려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 완벽한 패스트푸드 식사를 찾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으려는 거죠. 맥도날드 사이드 샐러드는 18칼로리지만 맛은 그냥 풀맛이에요. 제 인생 동안 수백 가지의 패스트푸드를 시도해봤고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어본 패스트푸드의 99%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진단을 받은 지 35년 만에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맞춤형 치폴레 브리토볼은 미국에 있을 때마다 제가 꼭 먹는 메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볼에 무엇을 넣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혈당에 좋은 식사를 무엇을 찾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저만의 3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부터 짚겠습니다. 일부는 당뇨병엔 패스트푸드를 안 먹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모두가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겠죠. 우리 혈당은 데시리터당 70-142mg의 최적 범위에 머물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거나 요리를 못하거나 저처럼 가끔 친구들과 나가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주문하지 않는 유일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죠.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균형 잡힌 혈당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삶을 즐기고 싶고 가끔 외식도 포함됩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저만의 전략이 있어 외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제 혈당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 많은 맥도날드 빅맥과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제 혈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탄수화물이 많은 카라멜 마키아토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음료 칼로리의 57%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대부분이 설탕이며 단백질과 지방은 소량이고 식이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시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1시간도 안 돼서 혈당이 200이나 300mg/dl 이상으로 쉽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빅맥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빅맥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칼로리의 거의 절반이 지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에서도 많은 칼로리가 나옵니다. 지방이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빅맥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비슷한 혈당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치포틀레의 브리토볼과 비교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제가 주문한 맞춤볼에는 치킨, 반 분량의 현미, 검은 콩이나 핀토콩, 신선한 토마토, 살사, 파이타, 야채, 그리고 양상추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인공 첨가물 없이 진짜입니다. 영양 성분을 보면 브리토볼, 카라멜 마키아토, 빅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볼의 칼로리는 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에서 나와 먹은 후에 이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일은 드물며 몇 시간 후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처럼 제1형 당뇨병이든 제2형 당뇨병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당뇨병이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혹은 설탕이 들어간 카페인 음료는 혈당을 관리할 때 메뉴에서 가장 쉬운 선택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옵션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당뇨병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차트를 그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식사 구성 요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과 시점을 보여줍니다. 순수 탄수화물은 1-2시간 내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혈당에 덜 영향을 주며 식후 2-4시간 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지방은 섭취 후 6-8시간까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맥이나 피자처럼 탄수화물과 지방이 모두 많은 식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식사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표에서 종종 빠지는 식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식이섬유인데 기술적으로는 탄수화물 양에 포함되지만 식이섬유는 실제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 표는 조금 단순화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먹는 거의 모든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영양 정보를 웹사이트나 매장에서 제공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식사에 대해 효과적인 혈당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곧 제 전략과 패스트푸드 혈당 관리 팁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혈당에 좋은 대체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릴드 치킨 샐러드는 빅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릴 것이고 혈당의 상승도 더 관리하기 쉬울 것입니다. 샐러드 칼로리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에서 나오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아몬드 밀크를 넣은 블랙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탄수화물이 몇 그램밖에 안 되고 칼로리도 20칼로리를 넘지 않아서 완벽합니다. 커피에는 탄수화물은 없지만 카페인은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하고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식사 선택은 신중히 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아요. 그게 제 몸과 뇌에 좋은 에너지원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피자 한 조각이나 빅맥 세트를 먹지만 그런 식사를 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요. 그런 식사에도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시간 혈당을 150 mg/dl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게 될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이걸 먹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어쩌면 저는 중요한 업무를 끝내야 하거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싶어요. 탄수화물과 지방 많은 식사 후 혈당 관리로 피곤하고 산만해지는 기분이 싫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더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음식이 저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혈당에도 더 부드럽게 작용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제 혈당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칙필레에서 튀긴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높아요. 다음엔 구운 치킨 샌드위치 먹고 일어난 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튀긴 치킨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됐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를 선택할 때는 튀긴 것보다 구운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랩이나 볼은 어떨까요? 샌드위치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확인을 위해 서브웨이에 3번 가서 매번 로스트 치킨, 스위스 치즈, 모든 야채, 비네그레트 소스를 주문해 식사했습니다. 샌드위치, 랩, 볼로 각각 한 번씩 주문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봤는데 식전 인슐린을 맞지 않아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랩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랩이 샌드위치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랩을 살펴보니 빵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마지막 날 같은 재료로 샐러드 볼을 먹었는데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서브웨이에서는 볼이 확실히 최고인 것 같아요. 혈당 관리가 더 쉽지만 이건 라이스 볼이 아닌 샐러드 볼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라이스 볼이었다면 혈당이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샌드위치나 랩을 주문해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당에 더 좋은 음식을 위해서는 선택할 때마다 통밀이나 통곡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드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하지 않으면 완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먹어봤어요. 감자튀김 일반 사이즈는 탄수화물 43g, 지방 15g이 들어있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적습니다.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급상승했고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튀김과 KFC 매쉬드 포테이토를 비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 매쉬드 포테이토는 탄수화물 23g, 지방 5g으로 맥도날드 감자튀김보다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슐린을 맞고 매쉬드 포테이토를 먹은 후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관리가 쉬웠습니다. 매쉬드 포테이토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1인분 기준으로 감자튀김보다 칼로리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양이 적은 식사이고 양도 적지만 세 번째 사이드 메뉴로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치폴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드는 과카몰리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대용량으로 주문했는데 감자튀김보다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아보카도 칼로리는 혈당에 친화적입니다. 저는 과카몰리를 먹었지만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오르지 않았어요. 2시간 후에 천천히 혈당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혈당 상승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혈당에 좋은 사이드 메뉴로는 사이드 샐러드와 찐 야채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순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렌치, 사우전드 아일랜드, 사일런스, 블루치즈 등이 있지만 이런 드레싱들은 포화지방이 매우 높고 심지어 설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드레싱을 피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어도 식후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드레싱은 이탈리안이나 발사믹 비네그렛입니다. 이런 드레싱들이 혈당에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드레싱에는 꿀이나 첨가된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인슐린 투여량을 계산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소스는 어떨까요? 소스도 혈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몇 가지 소스를 직접 시도해 봤는데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케첩이었습니다. 인기는 많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첩 소포장 3개로 1시간도 안 돼 혈당이 30mg/dl 올랐습니다. 또한 케첩이나 바비큐, 달콤새콤한 소스들도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마요네즈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요네즈에는 설탕이 없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요네즈는 케첩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진 않지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제 혈당이 상승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비슷한 효과를 봤습니다. 타코벨 치즈 소스나 버거킹 제스티 소스 등 지방이 많은 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소스는 당분이나 포화 지방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핫소스와 머스터드를 선택합니다. 이 소스들은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혈당에 좋은 선택지들만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건강 팁을 100% 지키진 않아요. 사실 때로는 아예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지키지 않는 날이나 특별한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혈당 걱정 없이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피자 몇 조각을 크게 먹거나 감자튀김이 곁들여진 두툼한 햄버거나 중국 음식 배달을 먹어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은 제가 이런 전략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식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혈당을 70, 140 많아도 180 사이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때마다 이 5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항상 야채 에피타이저를 함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채를 먼저 먹으면 이후 음식으로 인한 혈당 급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탄수화물 식사 후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어설 기회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산책 등 어떤 활동이든 친구들이나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합니다. 어떤 종류의 유산소 신체 활동이든 즉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혈당을 더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흰쌀밥과 달콤한 소스가 많은 중국 음식을 주문할 때면 저는 그냥 압니다. 그 음식에는 빠르게 작용하는 탄수화물이 가득할 것이고 혈당 지수도 높아서 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겁니다. 저는 제1형 당뇨병 환자라 식사 전마다 인슐린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인슐린을 잘 활용해 적절한 타이밍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음식 배달로 인한 빠른 혈당 상승을 막거나 상쇄하기 위해서죠. 간단한 방법은 식사 전에 미리 인슐린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혈당 지수 식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사 때보다도 더 일찍 인슐린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식사 20분 전까지 인슐린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 시리얼이나 떡 등 다른 탄수화물 식사에도 같은 전략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피자를 먹을 때인데 피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아 중국 음식 배달과는 다르게 작용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속도는 더 느릴 것이고 피자를 먹은 후 몇 시간 동안 혈당이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슐린으로 느리지만 오래 지속되는 혈당 상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인슐린 용량의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피자를 먹은 후 약 90분 뒤에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에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사용하는 인슐린 종류, 필요량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규칙이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 관련 회사들로부터 제품 홍보 제안을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보통 꽤 괜찮은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거절합니다. 이 채널을 과도한 광고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 생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파트런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파트리온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저와 직접 소통하고 보너스 콘텐츠, 온라인 모임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리온 그룹 팟은 한정되어 있으니 기회 있을 때 꼭 가입하세요.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팁, 시행착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볼 때면 그 음식에 정확히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음식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이나 이미 대처 방법이 있는 음식과 비슷한지 여부입니다. 이게 중국 음식, 피자, 치폴레볼 중 무엇과 더 비슷한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100% 정확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항상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 혈당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후에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잠깐 시간을 내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를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식사라면 다음에는 좀 더 적게 먹어야 할까요? 인슐린을 더 많이 또는 더 일찍 맞아야 할까요? 당뇨병 관리를 더 잘할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뭔가를 알아내려는 사람은 호기심을 갖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삶의 상황이든 어떤 식사든 어떤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만의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도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해 30가지 혈당 관리 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클릭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 팁들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